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쇼 책방 대표 김남기고요. 저기 앉아 계시는 분이랑 같이 책방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출판사도 같이 하고 있어요. 소동 출판사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지금 보니까 좀 아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여기 저희 이제 자주 오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하고 저는 이제 오늘 빠질 겁니다. 네, 시험 책방은 이제 바로 여기 도보로 한 1분 내려가면 출판단지입니다. 출판단지고 저기 이제 신학산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산과 출판단지 사이에 있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저희가 이제 시옷이 사람 인자 모양하고도 닮아가지고 이제 어쨌든 좀 이왕이면 여기 와서 좀 쉴 수 있고 그런 곳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서점을 열어서 박수로 많이 환영해 주시고요. 언제부터 이제 두 분이서 제가 최근에 이제 쉬면서 그 하루를 몰아서 고래에다 히즈카루 영화 감독의 영화를 5편을 몰아서 봤어요. 봤더니 뭐 환상의 빛, 뭐 걸어도 뭐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바닷마을 다이어리, 태풍이 지나가고 이런 영화를 이제 봤는데요. 그곳에서 전부 다 뭐 소외된 삶, 그리고 뭐 가족 해체, 빈곤, 그래서 뭐 그로 인한 상처, 이게 주제예요. 그리고 아주 그 일본인들이 마주하기 꺼려하는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영화를 만들어서 일본인들에게 이제 드러내 보이는 이런 영화를 전문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일본 사회의 뭐라 그럴까요? 그 적나라한 문제를 드러내는 감독으로 유명하다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어요. 그다음에 영화에 나오는 소품들은 어떤 것들을 잡나 이런 것들이 다 보여요. 근데 그 중에 단연 음식이 일본인이 먹는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음식이 단연 그 손꼽히는 오브제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음식에서 사실은 그들도 상처를 치유하고 가족끼리 뭐 엄마하고 한 15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살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는데 오랜만에 만나서도 음식을 집에서 해 먹는 거죠. 집에서 해 먹고,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같이 먹고 대화하고, 또 뭐 대화가 없을 때도 음식을 해 먹고 이렇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뭐랄까요, 정서에 익숙한 것은 사실은 뭐 시인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시인과 함께 같이 오는 것. 시인, 당연히 시인과 시와 또 그렇죠. 그렇습니다. 술과 노래와 이런 게 떠오릅니다. 그러실 거예요. 당연히 뭐 시와 음악과 술은 시인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오늘은 좀 더 특별하게 이색적인 그러니까 뭐랄까요, 쿡 콘서트, 북쿡 콘서트가 되리라고. 오늘은 시인과 음식이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시와 뭐 노래는 이제 조금 더 더불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보니까 영화 그 웰컴 투 동막골에서도 그 북한군이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주민들이 잘 따릅니까? 그러니까 그 노인이 뭐라 그러냐면 고저 뭐이를 많이 먹이면 되더래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겐 중요하다. 오늘날은 욕망으로 어떤 재정화되는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먹는 것만큼 사실은 우리를 살게 하는, 그 상처를 치유하게 하는, 또 힘을 나게 하는 이런 것이다. 제가 여기에 이렇게 오게 된 것은 어디나 아는 시인이어서 또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정도로 할 거고요. 저는 어디까지나 오늘은 이제 그 김명지 시인의 이야기를 좀 끌어내 보도록 하는, 저도 그동안 김명지 시인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 한번 시인으로서의 김명지, 또 음식을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김명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명지 시인께서는 직접 인사를 한번 하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좀 가볍게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 가을 편인데요. 가을 편에 보니까 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 알았는데, 쌀밥의 종류가 그렇게 쌀로 하는 쌀밥의 종류가 그렇게 많다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한번 얘기를 해주실까요? 그 쌀밥의 종류가, 쌀이 들어가는 밥의 종류가 아마 미처 모르셨던
뭐죠? 그 쌀밥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썼는데도 네, 밥이 흰밥 있고 이제 현미밥, 보리밥, 예, 또 뭐가 있죠? 팥밥 있죠. 팥밥, 콩밥. 근데 저는 난 건 전라도에서 났어요. 그래서 그쪽 전라도에서는 팥을 많이 넣고요. 그냥 찰보리밥. 그리고 나기는 거기서 났는데 자라기는 또 강원도 속초에서 자랐어요. 근데 거기는 옥수수밥, 강레이밥이라고 하죠. 그리고 조밥. 예, 조밥이 있습니다. 근데 감자밥이라고 아주 슬픈 밥이 있는데 저 자랄 때 그때는 국민학교인데 초등 때 감자를 쪄서 물에 이렇게 으깨요. 흥건하게. 그러니까 좀 쌀이 많지 않은 집에서 그리고 된 밥을 해서 같이 섞어서 이렇게 아이들 이유식처럼 했던 지금 먹는 감자밥이 아니고요. 제 어린 시절 강원도의 감자밥은 그거였어요. 배가 쉽게 꺼지고. 네? 감자 숲인데 보리가 들어가 있고 간간히 쌀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옛날엔 이렇게 탈곡을 하면 돌이 많았잖아요. 밥을 하면. 근데 그 밥을 꼭 아버지가 씹어요. 씹으면 안 되는 사람이 돌이 들어간 할아버지가 씹거나 할머니가 씹거나 그런데 그런 돌도 가끔 씹히는 그런 감자밥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정선이나 태백 쪽에 가면 감자 붕생이라고 또 다른 감자가 주가 되고 지금 밥은 너무너무 고급스럽고 배부르고 풍족하고 보면 흐뭇한 밥인데 흰 쌀이 주가 되는 밥 중에 더 많은데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네. 밥은. 그러니까 원래 시인들이 자기 시를 쓰고 자기 시 한 편을 암송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더더군다나 산문이고 보면 써놓고 난 다음에는 또 다시 보지 않으면 다 모르죠. 여기 보니까 저도 감자 아까 말한 것처럼 감자 넣은 밥은 저는 어려서는 먹어보지는 않은 것 같고요. 강원도만의 어떤 네, 토속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많이 나는 것들 중에. 네, 그래서 이 뒤에 보면 126쪽에 쌀밥의 종류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 음식을 만들면 시가 온다라고 하는데요. 저도 다 세보진 않았어요. 책을 읽고 이제 부분의 시인의 이야기에 심취하고 그러느라고 그랬는데 이 책에만 소개되는 음식의 가지수가 몇 가지나 되나요? 이제 계절별로 5가지씩 해서 4계절이니까 20편이 들어갔는데 20편 사이에 또 옵서버로 들어간 애들이 한두 편씩 더 있죠. 그러니까 뭐 도루묵 찌개가 있으면 도루묵 뭐 탕 있고 이런 식으로 전골이 있고 국 있고 그런 식으로 하면 한 25가지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육수 이야기라 그래서 우리가 음식 만들 때 육수로 쓰는 부재료들 제가 중요시 여기는 그 아이들 5개 있고 그래서 30편 정도 됩니다. 30편 정도 중에서 오늘 이제 하는 여러분과 이야기를 주로 좀 나눌 음식은 가을에 집중했어요. 11월까지가 가을이잖아요. 12, 1, 2월은 우리가 정월달이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가을이 며칠 안 남았는데 가을 꼭지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봄, 여름, 겨울은 또 선생님들께서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책을 또 읽어보면서 같이 공감을 하시고 여기서 저희가 다 얘기를 해버리면 이제 다 들었으니까 책은 안 사도 되겠고 이런 생각을 하실까 봐서 제가 전략적으로 꼭지만 집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독자님들을 통해서 이제 보시라고 이렇게 아까 그 여운을 남겨드리면서 시인이 있는 곳이 어딘가 궁금했습니다. 혹시 먼저 읽고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서울이 아닌 풍경, 서울에 사는데 창문을 열면 저런 풍경이 보이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살고 있는 곳, 그러니까 서울을 제외한 서울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곳의 이야기와 그곳에 가게 된 사연 뭐 이런 것들도 혹시 있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예. 뭐 그런 얘기를 좀 더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책을 원고를 쓴 곳은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네, 군청 옆에 있는 자그마한 임대 아파트예요. 산수리 아파트라고. 제 아파트는 아니고요. 선배의 아파트인데 선배가 너무 좁아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이제 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작년 1월부터 몸이 많이 안 좋고 서울에 있으면 그냥 꼭 죽을 것만 같아서 기분상 그래서 남편에게 도움을 청해서 이제 글났는 집이라는 담양에 있는 글났는 집에 레지던스로 3개월을 가 있었습니다. 3월, 4월, 5월 하다가 그 집이 생긴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있다 보니까 집에 오기 싫은 거예요. 집에 아주 안 온 건 아니고 왔다 갔다 다녀갔는데 아 공간이 더 필요하다. 서울 가서는 좀 안 써질 것 같다. 그래서 또 양해를 구했더니 집에서 신경질만 내고 인상 팍팍 쓰고 있는 것보다 뭐 보름 가 있고 보름 보고 그런다 하니 그러면 가 보시게 해서 이제 그곳을 가게 됐죠. 가게 됐고 진즉 원고 계약은 진즉했는데 못 썼어요. 1년 넘게. 이제 여기 출판사 대표님 계시지만 약속을 못 지켰죠. 그리고는 1년을 허송세월을 하다가 구례에 있으면서 이제 이 원고를 쓰게 됐는데 처음 6개월 다니면서는 못 썼습니다. 그냥 쉬러 다닌 거예요. 저를 살리느라고. 예, 살고 싶어졌어요. 몸을 좀 제대로 살려야 되겠다 해서 구례를 다녔고 다니다 보니까 구례라는 곳이 제가 있는 곳이 정면에 오산이 보여요. 오산 사성암이라고 눈을 뜸과 동시에 그 산을 보는 거예요. 해가 질 때까지. 그리고 해가 져서도 그 산이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 누가 와서 여자 젖가슴산이라고 했는데 앞에서 보면 이렇게 정말 유방처럼 이렇게 봉긋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불이 딱 2개가 보이는 거예요. 젖꼭지가 2개 보이는 것처럼 남자분들이 계시지만 창을 열면 그 불이 제게 보내는 신호처럼 보여요. 밤에도 한밤중에도 저희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불이 켜지는 순간부터 그 다음날 아침에 뜨면 또 그 산이 이렇게 보이고 고개를 왼쪽으로 딱 돌리면 노고단이에요. 그러니까 지리산의 기운을 받고 이 원고를 이제 가을부터 쓰게 됐는데 그것도 또 기약을 못 지켜서 늦어지고 해서 이제 봄에 편집을 하고 여름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쭉 사는 건 아니고요. 2주 구례에 있고 서울에 2주 있고 왔다 갔다 이틀은 빠지더라고요. 가고 오고 가서는 마음껏 놀아요. 자고 놀고.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선배 언니가 너처럼 편한 팔자가 어딨냐 그러는데 와서는 백조죠. 우아하게 앉아 있는 것 같지만 그 물 밑에서 백조가 그 우아를 지키려고 물갈기질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보름 동안 서울에선 반 죽어요. 구례에 가서 행복하려고 보름 동안 그 나머지 보름의 일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제가 여기 오면서 오늘 오시는 독자분들이 어떤 분이실까, 연세가 좀 있으실까, 아니면 저보다 아래인 분들이 좀 있으실까 싶었는데요. 다행히 다 비슷한 분들이셔서 아주 이야기를 하기에 공감하거나 이런 것들이 하면 척하는 이런 공감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궁금한 건데요. 네. 그래서 아까도 지금 그랬죠. 제가 적었습니다. 죽을 것만 같아서. 네. 그리고 저를 살리려고. 그래서 구례에 내려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다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사실은 알게 모르게 나도 정말 그렇죠. 집으로부터 일단은 탈출이라든가 나만의 방, 나만의 시간 이런 것들을 다 가져보고 싶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또 거기에다가 살면서 그렇죠. 내가 일을 했던 하지 않았던 간에 어떤 그런 죽을 것만 같아서라고 하는 그런 많은 시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아마 들으시면서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어떤 일이었을까, 어떻게 하길래 나가서 그 따로 구례까지 내려가서 그렇게 있어볼 생각을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속으로 이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고 이걸 대신 물어봐 달라라고 이렇게 할 것 같았습니다. 맞죠? 네.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건 이제 네. 저희 뭐 집안 가족사인데 가정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누구에게나 오는 여성 누구나 다 겪는 이제 예, 그 아줌마가 오신 거죠. 갱 씨가 왔는데 제가 그 다른 친구들보다 좀 늦게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늦게 오는 대신에 너무 확실하게 온 거예요. 막 정말 등에서 불이 이 엉치뼈서부터 뒤통수 뒤까지 불이 순식간에 오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저희 집에 남자가 둘이 있는데 안 믿어요. 그래서 만져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가 손을 댔다가 아 뜨거 할 정도로 그러니까 몸에 열이 나는 건 그거는 견딜 수 있는데 이제 세상 만사 다 귀찮은 거죠. 이제 집에 겹친 일까지 생각을 하니까 예, 너무 극심한 우울증으로 제가 저를 이렇게 막 파괴하기 시작하는 다 귀찮고 근데 그 뭐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갇혀 있는 시간이 좀 길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갇혀 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환자하고 좀 길게 사느라고 40대가 사라졌어요. 제 인생에서 40대의 한 페이지가 없어요. 그 무엇도 하지 않고 그냥 집에만 있고 환자 간병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때 어떤 보상 심리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제게. 그래서 그렇게 남들이 보기엔 널널해 보이지만 저 힘들어요, 구례 다니느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 이제 우리 나이가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을 이렇게 연계해서 볼 줄 아는 또 나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남들 보기에 좀 편하게 사는 것 같다라고 싶지만 다들 그렇지 않죠. 이제 다 들여다보면 각기 제각기 그 제 무게만큼이 있어서 그것들을 안고 살아간다 싶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다 보니 김병지 시인 같은 경우는 등단도 45이었던가요? 몇 살이었나요? 네. 네. 제가 45에 좀 다소 늦은 시기에 등단을 한 셈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시집 한 권이 있고 그다음에 산문집을 내고 이렇게 했는데 또 양력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약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 있었고 또 내용에 나오지만 동생은 간호사가 되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족사에서 잠깐 언급이 되는. 그래서 등단이 늦어진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시면 그 안에 또 음식 얘기가 또 있을 거고 하니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글을 시인이 된 건요. 저희 돌아가신 시아버님 덕분이죠. 예, 그 치매 환자를 모시고 살면서 남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FM 라디오가 친구였고 집에서 케어를 했습니다. 집에서 케어를 하니까 그 남는 시간에 책을 보게 되잖아요. 책을 보다 보니까 뭐 글을 썼다 이거는 좀 식상한 얘기 같은데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어려서부터 글은 썼고요. 예, 소년 조선일보 출신입니다. 조선일보 싫어하지만 제가 아이 또래들답지 않게 일기를 길게 안 쓰고 짧게 시처럼 썼나 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눈여겨보신 거죠. 그래서 제 일기장을 신문사에다 투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년 조선일보가 됐고, 그 다음에 소년 한국일보가 됐고, 국민학교 6학년 때 일이죠. 그리고는 어딜 가도 이렇게 활자 중독이라고 할 정도로 무언가 책 있는 집을 찾아다녔어요. 그 친구가 없어도 그 집을 가요. 엄마들이 싫어했죠. 자기 딸은 안 읽는데 책장을 열고 그 책을 꺼내서 읽으니까. 저희 속초에 머구리라는 직업이 있는데, 머구리 조합장.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조합장이면.
머구리 배를 몇 개나 가지고 잠수부가 있는 배를 몇 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집에 가면 뭐가 있었냐면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도서관용 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 딸이 안 읽어요. 엄마가 활부장사한테 사는 거예요. 월부장사한테. 그러면 차단스라 그러잖아요. 옛날에 문을 쫙 열면 거기에 들어있는데 제가 가서 자꾸 꺼내 읽으니까 언젠가 갔는데 열쇠를 잠가 놓은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책을 열심히 읽어서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들이 국문과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어서 저는 40대 중반까지는 별명이 그냥 고급 독자였습니다. 책 읽고 누구 비평하고 비평하는 거 좋아했고 이 책은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런 걸 좋아했는데 아버님하고 살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짧은 문장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습작을 했죠. 습작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시인이 될 줄은 몰랐는데 그 아버님의 병이 길어지고 놀고는 싶고 주변에 다 작가들이고 주변에 작가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야 명지야 너 우리랑 어디 가려면 집에다 핑계를 대야 되는데 얼른 시인이 되는 게 좋겠다. 근데 계속 시인을 권했는데 안 하고 있다가 한 10년 동안 버텼어요. 그러니까 모시기 전부터 등단을 하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님이 얼만큼 사실까를 계산을 했어요. 제가 집에서. 집안 어르신들이 몇 살까지 살았나 집안 사촌들까지 다 평균을 냈더니 정말 죄송하죠 아버님한테는 92.3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아버님이 84세 때였어요. 그러면 앞으로 그럼 어떡하지? 그럼 내가 50이 넘고 60이 될 텐데 그러면 좀 놀러다니려면 뭐 문학제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러려면 등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그래서 시인이 되기로 정했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 대부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고요. 그 영화에서나 요즘에 드라마에서도 그렇고요. 언제나 극적인 순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실은 보면 요즘에 잘 만들어진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극적인 순간이 없습니다. 극적인 순간이 없고 정말 그 우연찮게 왔는데 맞닥뜨린 거죠. 맞닥뜨려서 거기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렇게 계획하다가 그 분야로 가게 되죠. 이제 이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왕이 될 거야라고 하는 세자로 태어난 사람들 말고 그렇죠? 아니면 전부 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준비를 해온 사람들은 좀 드물 거라고 보고요. 생에서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사실은 뭐 시인이 되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장사를 하거나 점포를 열어서 장사를 하거나 이런 계기들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대부분의 여기 아까 보니까 92.3세라고 하는 거에 이 공감 능력이 급 놀라움과 그 공감 능력이 아주 센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아마 우리가 다 같이 느끼는 그러니까 아직 한국 사회 아니 세계에서도 아직도 여자라고 하는 삶 그러니까 아내 뭐 이런 며느리 이렇게 결혼한 여자의 삶이 일정 부분 대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서 주체적인 나만의 삶이 될 것인가. 그런데 그러면 다 버리고 나만의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이고 공동으로 살되 주체적인 내가 되고 싶은 게 우리의 또 꿈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병행하는 과정이 이제 계기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보면 언제든지 그 안 좋은 것이 꼭 안 좋은 것만은 아니라 그것이 네네네. 바로 나를 키우는 이런 계기가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또 무슨 교훈 같은 이런 게 생깁니다. 네. 나이 계산하고 한 달 동안 너무 심란했습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책 속의 시여도 괜찮고요. 네. 아니면 김명지 시인께서 그동안 내가 쓴 시 중에서 나는 이 시가 좋다. 나는 내 시지만 내가 좋다라고 하는 시 한 편을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 한번 낭독을 해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참
사실은 시는 한 편만이 아니라 다 여러 편을 순위를 정하기가 힘들게 다 아끼고 그렇죠. 다 소개하고 싶고 그러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눈이 나빠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1월 말까지가 가을이라고. 네, 그 어제 제가 오늘 이건 생각을 안 하고 어제 이 시를 읽었어요. 저 제 시 안 꺼내보는데 이게 11월 하면 생각나는 시거든요. 제가 쓴 시인데 그 이민호 교수는 이 시가 좋다고 해설을 쓰신 분께서 이 시가 좋다고 해서 기분이 좋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집 냈을 때. 제목이 가을이 다 갔네라고 말하던 그 시간. 굽은 등과 해진 신발을 뚫고 세상으로 나온 엄지 발가락. 툭툭 차고 지나간 여러 뒤에 느린 걸음으로 수레를 밀며 그가 당도한 것이다. 흐린 글씨로 써내려간 봄날의 초록. 이리저리 날아다니던 풀씨들의 춤 사이. 몸을 흔들고 불을 일으키던 낙뢰가 새긴 여름의 시 몇 편. 이건 비현실 같아 라고 읊조리며 떨어지던 가을날의 에세이 여러 장. 회색 도시에도 눈발은 날려 가까스로 움켜잡은 이파리 몇 장 끝내 떨궈낸 오늘. 겨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툭툭 차며 지나친 이야기 여럿을 마침내 탈고한 나무가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나무는 1년 내내 거리의 이야기를 계절별로 제 몸에 새겨 책 한 권 만들어냈던 것. 이제 11월 26일인데 며칠 안 남았는데 이렇게 또 읽으니까 남다릅니다. 좋습니다. 저만 좋은가요? 여기가 책방이기도 해서 이거 네. 예, 그랬습니다. 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녀가 14세가 되던 해에 어머니는 4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떴다. 스트레스가 불러온 췌장암이 사인이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오래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 마음들을 시에 담았다. 이렇게 이런 부분 인터뷰하고 이제 그 부분을 정리한 부분을 제가 찾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책에도 뭐 음식을 만든 계기, 뭐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오늘은 또 그 얘기를 우리의 어머니 이야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관해서는 다 그렇죠. 누구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그 대상이 무엇이 되었던 사랑을 하는데 자, 그 중에서도 사랑하면 엄마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엄마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아마 이 책에 대한 그 기본이 뭐랄까 언더라인이 될 것 같아요. 그 책을 쓰게 된 계기, 그다음에 음식을 잘하게 된 계기, 시인이 그다음에 시를 쓰는 것까지도 아마 그런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이제 길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엄마는 특별했어요. 무엇이 특별하냐? 친구들 사이에서도 특별했어요. 학교 선생님한테도 특별하고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에 학족부에서는 엄마 이름을 안 쓰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는 엄마 이름을 선생님이 하고 다시 부르는 일이 없었는데 저희 엄마 이름이 우상심이에요. 앞에 성이 있어요. 홍가인데 홍가의 이름은 우상심이에요. 위에 언니가 하나 있었는데 홍상심이었죠. 저희 외할아버지가 읍장을 하셨었나 봐요. 그 시골에서. 이제 외할머니가 엄마를 낳으셨죠. 그러니까는 이제 서기가 지나가다가 전라도 말로
뭐 났어? 읍장님 뭐 났어? 이러니까 또 상심이요? 이러신 거예요. 외할아버지가 그러셨대요. 또 상심이요. 그러니까 딸 났네 이러시면 되는데 또 상심이요. 그러니까 이 착하고 부지런하고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직원이 그 출생 신고를 하는데 상심 밑에다 또 우를 집어넣어서 할아버지 말씀처럼 우상심이 된 거예요. 또 상심이. 또 상심. 근데 이 말을 엄마가 돌아가시기 한 6개월 전까지, 엄마가 아프시기 전까지 아버지가 화가 나면 엄마한테 예이 또 상심아, 예이 또 상심아 라고 불러서 말을 배우고 할 때 저도 엄마라고 안 불렀어요. 또 상심아, 또 상심아 이렇게 아기가 엄마라는 말을 안 배우고 아버지의 화가 난 발언인 그 또 상심을 엄마라는 말로 배운 거죠. 근데 그건 시로 못 썼습니다. 못 쓰겠더라고요. 엄마를 배우지 않고 또 상심으로 그 어렵잖아요. 발음이. 그런데 제가 10개월에 걸었다 그러거든요. 10개월에 걷고 돌날에는 떡을 돌렸대요. 저는 기억을 못하지만. 저는 기억을 못하지만. 근데 말을 배우면서 엄마라고 안 부르고 엄마가 가면 또 상심아, 또 상심이 이랬던 거죠. 너무 불효한 일인데, 엄마가, 저 어렸을 때 이제 저희가 속초로 이주를 하면서 이주민이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사셨어요. 아버지는 전형적인 전라도 남자인데 일 조금 하고 많이 놀고 싶은 아버지 스스로 당신을 깨당락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배가 들어와서 그물을 부리면 아버지는 장화를 벗고 사랑방으로 놀러 가세요. 이렇게 이거를 하시려고 하트 600 섰다 뭐 그런 걸 하셨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 모든 일을 엄마가 하신 거죠. 그걸 보면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힘드셨고 그 모든 계산과 사람들 관리와 기타 등등을 다 엄마 혼자 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나 그 전라도 여장부라고 할 정도의 그런 분이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심하셨고 저희 아버지는 당신이 고향이 싫어서 이주를 한 거였는데 그 금이 환양에 대한 어떤 맹목적인 집착이 있으셔서 곧 고향에 갈 거야, 곧 고향에 갈 거야를 입에 달고 사셨어요. 돈을 많이 모아서 금이 환양을 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모았고 금이 환양할 준비를 다 하던 중에 엄마가 발병을 한 거예요. 갑자기 얼굴이 노래졌다가 검게 이렇게 변하신. 그러니까 처음엔 황달이라고 간이 안 좋아서 황달이 왔다고 라고 했는데 아니었더라고요. 그 서울대학병원도 그 옛날에 서울대학병원도 오고 성모병원이 여의도로 가기 전에 명동 성당 옆에 성모병원이 있을 때였어요. 그때 성모병원도 오시고 근데 서울대학병원에서는 못 짚었는데 이제 성모병원에서는 이제 췌장암이다라고 하셔서 근데 열면 안 되는데 아버지가 또 우겨서 아버지가 젊으니까 돈이 또 있겠다 그래서 개복 수술을 했는데 뭐 여는 순간 이렇게 퍼지잖아요. 암은 특히 췌장은 지금도 못 고치는 병인데 그래서 엄마가 발병 5개월? 예, 6개월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예. 봄이 올 때 아프기 시작해서 장마가 들 때 돌아가셨으니까 한 4개월 전격적으로 이렇게 예, 돌아가셔서 그 엄마의 인생은 그런데 그래도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엄마가 계신 시간이었죠. 제 인생에 왜 우리 언젠가 그 화양연화라는 영화가 나오고 난 다음에 화양연화라는 말에 대해서 좋아하고 그 내 시절의 화양연화는 언제일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북토크 생각하면서 어저께 생각하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화양연화는 엄마가 계셨던 그때였더라고요. 그때였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생각하면
지금 이제 최 시인은 엄마가 계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엄마는 특히 딸들한테 엄마는 하나님 이상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이죠. 하나님이고 부처님이고 알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엄마가 사춘기가 시작될 때 돌아가셨다는 건 뭐 그렇죠. 우주가 사라진 거죠. 제가 윤 대표님한테 그랬었는데 엄마가 안 계신다는 건 우주가 사라진 그 이후에 제 삶이 이러고 저러고 우여곡절을 겪고 또 어떻게 보면 일찍 포기하고 무엇이든지 순응하게 된 게 엄마의 그대 때문이 아닐까. 뺏을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엄마가 없다는 건, 엄마가 안 계시다는 건. 그래서 지나치게 참는 사람이 됐습니다. 참는 사람이. 그러게요. 참고로 저는 엄마가 계시는데요. 40 넘어서 저를 현재 95세십니다. 그래서 최신은 사실은 축복받은 김명지 시인이 14세라고 하는 소녀가 소녀에게 엄마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저로서는 없어요. 저는 16살 때까지 엄마 젖을 만지고 잤던 그리고 시로 이제 고등학교로 오게 되면서 엄마 젖을 뗀 사람이라서 이제 그렇게 따졌을 때는 그 짐작이 조금 되긴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물론 문학을 하니까 다 이성적으로는 되죠. 머리로는 어땠을까라고는 이상은 되는데 이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는 14살 소녀에게 사라진 엄마는 어떨까. 근데 그 이후에 보이는 세상은 어땠을까라는 것을 진짜 책 속에서나 보는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이제 지금 이렇게 살아낸 걸 보면 거기에는 또 엄마를 대신하는 또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김명지 시인을 가족이라고 하는 중에서 있었을 건데 저도 처음엔 김명지 시인을 만났을 때 늘 화나고 활달하고 엄마의 기질을 닮았나 봐요. 대장부, 여장부 기질. 여장부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대장부 기질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아버지 아까 말한 꾀당나게 기질을 닮아서인지 굉장히 음주 가무에 또 능통합니다. 이따가 여러분께서 노래 한 곡도 이제 듣는 이런 기호사까지 하시는 날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는데 그 가족사에서 이렇게 그런 속에서 성장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굉장히 뭐 유복하게 잘 자라고 그 다음에 지금의 있나 보다 이렇게 나이를 먹어왔나 보다라는 생각을 저 역시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책을 통해서나 이렇게 보면서 그 세상에서 가장 그런 거는 내가 아무 능력이 어렸을 때 그렇죠. 엄마 아빠의 부재가 가장 클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는 그 지금도 뭐 그렇겠지만 그 전에는 더더욱이나 이제 아주 가족 중심의 삶이었을 때는 더더욱이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쓰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의 시인이 되지 않았을까. 시인이 된 계기는 시아버님 때문에 그랬지만 이미 충분히 시심을 품고 자라서 뭐 그렇게 성인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라는 소리 이 시 한 편을 좀 낭독을 해주시고 이 시는 오늘 가을 꼭지에 있는 책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몇 페이지인가요? 페이지를 모르겠네. 네, 저도 저기를 하는데 그 전복죽 얘기할 때 그랬던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예, 여기 있으니까 낭독을 해주시죠. 그 엄마라는 소리. 엄마라는 소리. 멀리 뻘밭을 내려다보며 삼식이 매운탕을 먹는데 15살에 아이고 엄마를 잃었다는 백송식당 새우튀기는 아줌마가 허리 굽은 당숙내를 엄마 엄마 하고 부른다. 목이 메어 매운탕 국물을 넘길 수가 없었다. 엄마라는 소리를 이렇듯 많이 들어본 적이 있었던가. 나도 속으로 가만히 되뇌어 보았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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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마.
입술을 오므렸다 가만히 열면 그제야 완성되는 엄마라는 소리. 엄마. 네. 제가 오늘 오늘 오면서 제가 그동안 또 계속 바쁜, 이게 11월 말, 12월 이제 학기 말 때문에 엄청 많이 바쁘거든요. 여러 일로. 그래서 통화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아침에 오면서 제가 이 빨간 머플러를 딱 메고 오면서, 분명히 오늘 김명지 씨도 빨간 머플러를 가지고 올 거야. 우리 이거는 푸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자세야. 어쨌든 그 세트 훨씬 보기가 좋죠. 단일감과, 그 다음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김명지 씨를 한번 울릴까. 그러니까 또 토크를 진행을 하면서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또 같이 울면 또 그럴 것 같아서 제 역할은 어쨌든 시인을 울리는 것만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에도 보면 사실은 풀어내지 못한 이야기가 제 눈에 자꾸 보여요. 뭔가 여기서 했고 지금 우리가 토크를 하고는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꾀당나귀라고 하는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도 좀 분명히 제가 시인, 김명지 시인으로서는 아마 아버지의 영향을 그 어떤 기질적인 것을 가장 많이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래서 엄마가 미워했어요. 네. 왜 이렇게 안 보이나 그랬더니 안경을 안 바꿨어. 내가 이렇게 많이 울었나. 죄송합니다. 아, 진짜. 저희 아버지가 저를 너무 예뻐하셨죠. 왜냐? 당신을 많이 닮아서. 당신을 너무 많이 닮아서. 당신 맘에 딱 든대요, 제가. 근데 원한 아이는 아니었어요. 저 위에, 그러니까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를 7살에 아버지가 놓친 거예요. 오빠가 돌아가시고 아들을 하나 얻겠다고 낳은 애가 저예요. 저희 오빠가 58 개띠였는데 58 개띠 밑에 55년생 오빠, 58 개띠 오빠, 개띠 오빠니까 이상하다. 돌아가신 오빠, 명석이 오빠. 그다음에 우리 언니 60년생. 그다음에 제가 그다음에 65년생 5년마다 생산을. 근데 그 놓친 아들이 다시 온다고 해서 점쟁이가 아이를 낳으면 아들이 온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제 저를 낳았는데 저만 음력 3월생이에요. 다 가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순서에 어긋나게 제가 태어난 거죠. 순서에 어긋나게 태어났는데 가족 전체가 다 가을 9월, 10월 5명이 다 뭉쳐 있고요. 저만 3월인데 음력 3월인데 낳았는데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괜찮았대요. 좋았대요, 아버지가. 그냥 그렇게 예뻤대요, 제가. 근데 제가 아기 때 예뻤다 그러더라고요. 예뻐가지고 아버지가 데리고 다니기에 너무 좋았던 거예요. 저를 데리고 어딜 가면 아이고 이쁘네요 하고 예뻐하고 또 말도 빨리 하고 빨리 걷고 뭐 말귀를 빨리 알아먹고 하여간에 방실방실 잘 웃고 하니까 아버지가 예뻐했어요. 근데 엄마가 볼 땐 제가 아버지랑 너무 똑같았대요. 근데 우리 엄마는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아버지가 너무 깨닫나기기 때문에 미운 거예요. 사랑하지만 미운 애증 관계였던 거죠. 근데 딸이라고 하나 낳는데 위에 딸은 저희 언니는 뭐 워낙 범생이고 제가 제자제자를 말하면서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엄마 일을 하다가도 아버지가 부르면 아버지를 쫓아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어딜 갔겠어요. 저 아버지 따라서 방석집도 가고 사랑방도 가고 정말로 아버지 따라서 많이 놀러 다녔어요. 아버지가 데리고 다니면 재미있으셨나 봐요. 제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다 하니까. 근데 그런 저를 엄마가 이뻐할 리는 없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그 놓친 아들을 포기하지 못해서 또 5년 뒤에 아이를 하나 열심히 노력해서 낳았는데 걔도 아들이 아닌 거예요. 딸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걔는 편하게 안 이뻐했어요.
정말 아들이길 바랬는데 아들이 아니어도 괜찮다. 다음에 나면 되니까 그게 저고, 저희 막내는 이제 마지막인데 아들이 아니다니. 그래서 제 막내는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걔는 짧은 쇼카트에 바지만 입었습니다. 바지만. 정말 아들처럼 키웠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도 걔 평생에 중학교 때 단발머리가 한 번 하고 그냥 보브 스타일이라 그러나요? 요즘 이쁜 머리들 짧은 쇼카트 50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 머리입니다. 긴 머리를 못 하겠대요. 그리고 치마를 안 입고. 그러니까 그렇게 키워져서 그런지 예. 참 그렇죠? 네.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대조적인, 그러니까 오늘의 나는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따지면 유전자, 이기적인 유전자 이야기를 들어서 하면 인간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인간으로서는 절망적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변해요. 유전자는 변하지 않더라도 그 대신에 유전자가 섞입니다. 그리고 시대는 변해요. 그래서 꾀당나귀 대신에 지금은 이런 시인이 돼 있는 꾀당나귀의 유전자를 가지고 지금의 시인, 음식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나누어 먹는 그런 시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이렇게 따져보면 어머니 이야기와 뭐 여러분도 다 그러시겠지만 아버지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아버지의 나쁜 점만이가 아니고 엄마의 뭐 좋은 점만이 아니라 사실은 합쳐져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것이어서 어쩔 수 없는 그 운명적인 어떤 그런 공동체 의식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가족이라는 이름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김명지 시인에게는 거의 그리움 하면 이제 그 엄마로 그려지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러기도 하고요. 또 가족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김명지 시인이 여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시를 쓰듯 음식을 만든다. 시와 음식은 다르지만 같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렇거든요. 글쓰기와 음식 만드는 순서는 같습니다.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매번 음식을 만들 때 사실은 그 순서에 맞추어서 글을 쓰시면 글이 됩니다. 시가 되거나 시 형식을 맞추면 행을 다르면 시가 되고 그냥 쭉 행어를 쓰면 산문이 되는 거죠. 그걸 쓰면은. 자, 처음에 음식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뭐 오늘 저녁에는 나는 콩나물국을 김치 콩나물국을 끓여야 되겠다. 주제가 설정이 된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러면 이제 콩나물이 있는지 없는지 다 어떻게 해요? 찾죠. 그러면 그 제재 수집이 됩니다. 수집이 되는데 그럼 어떤 순서를 할 것인가? 김치를 먼저 쓸 것인가? 콩나물을 먼저 씻을 것인가? 이게 뭐예요? 글쓰기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순서에 맞추어서 글을 쓰는 거죠. 음식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맛보는 것, 퇴고하는 것. 이런 단계거든요. 근데 김병지 시인은 아마 이것을 미처 생각하지는 않았더라도 네, 네. 교수님처럼 생각은 안 했고요. 않았더라도 이렇게 분명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시와 음식은 다르지만 같다라고. 그리고 어른들은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은 시를 잘 쓴답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시를 잘 쓴답니다. 노래 부르는 걸 보면 시를 안 봐도 이놈 얼마나 시를 잘 쓰는지 좀 알만해요 이렇게 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음식은 전적으로 또 창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반드시 나 지금 창작을 하고 있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김명지 시인의 나름대로 말하는 나는 음식이란 뭐다라는 생각을 좀 있을 것 같아요. 남다르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음식은 이게 요리사들도 하는 흔한 말인지 모르지만 제 경험상 음식은 정이고 사랑입니다. 그게 없으면 맛있는 음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군가를 대상이 없는 음식은 그 음식점에 가서 여러분들 음식 사 드시면 나중에 배고프고 좀 허하고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집에서는 별거 아니어도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김치 콩나물국에 바비큐 멸치 하나여도 엄마가 하거나 뭐 옆에서 아빠가 도왔든 조력을 했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식당에서 파는 음식은 대상이 없어요. 그냥 고객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각시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하는 음식이 아니고
누군가 모르는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 먹는 걸 정말 안 좋아하는데 제가 못 만드는 것만 사 먹는다 주의거든요. 제가 만들 수 없는 것만 사 먹는다 주의인데 음식이 정이고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들 때 누군가를 생각해요. 저는 저절로 떠올라요. 그리고 지금 내 가족이 아니고 왜 여러분들도 만들다 보면 아 이거 누가 좋아하지? 팥죽을 썼어요. 그러면 팥죽하면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지금 이 팥죽을 줄 수 없어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은 정이고 사랑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먹이고 싶은 마음, 주고 싶은 마음 그런 건 것 같아요. 그 영화 웰컴 투 동막골에서 그 촌장이 이야기죠. 고죠. 뭐 이를 많이 먹이는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그 이상의 철학은 없는 것 같아요. 음식에 사실은 먹이고 싶은 마음이 아니면 그렇게 힘든데 음식을 만들지는 않죠. 자, 여기에서 이제 김명지 시인의 이야기는 거의 끝난 것 같고요. 독자님들도 한 말씀씩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렵지 않은 이야기니까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왜 그 음식을 좋아하게 된 건지 이렇게 간략히 한번 생각나시는 분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보실까요? 아, 팥죽. 팥죽도 여러 종류잖아요. 서울식, 전라도식, 서울식 팥죽.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먹고 싶은 게 막 떠올라요. 그래서 그걸 못 먹으면 그럽니다. 그래갖고 저희 엄마가 살아계실 때 저는 날아가는 집이라도 잡아다가 음식을 해먹어요. 그래갖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한여름에 팥죽 먹고 싶다고 세상에. 그 염천에 그거를 막 싸서 지금도 작가님하고 비슷하게 어머니 집으로 가셨거든요. 아, 예. 네. 지금도 보면 팥죽 보면 그 생각. 아, 저희 엄마도 저희 엄마는 여름에 팥죽을 쓰셨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먹이려고요. 여름에 많은 사람을 먹일 때 좋은 음식이 여기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팥죽이 그 전라도식 팥죽은 밀가루를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칼국수처럼 팥칼국수가 있는데 그거를 전남 도서지방, 섬지방들 있죠. 저희 그 본가가 전남 여천군 돌산면 둔전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향이람이 있는 동네 가기 전에 외갓집은 향이람 아랫동네고요. 그러니까 본가와 외갓집이 다 그 섬 안에 있는 거죠. 섬처녀 섬총각이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대교가 놓여 있지만 그쪽하고 뭐 완도도 그렇고 그 흑산도도 그렇고 거문도도 그렇고 그쪽 섬 사람들은 칼국수가 아니라 굵게 바쁘잖아요. 젓가락으로 그거를 이렇게 받아일이라는 게 그래요. 음식에는 그 뭐라 그런가 노동과도 관련이 있어요. 예, 뭐 박사님들이 쓰신 논문을 보면 아주 그 디테일하게 있는데 그렇죠. 빨리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가늘게 썰어 놓으면 빨리 퍼져요. 옛날 지금처럼 뭐 이렇게 그 식기류가 좋지도 않고 작은 옮겨서 가는 동안에 얘네가 이렇게 불고 밀가루가 지금처럼 좋지도 않았고 근데 굵게 하면 불어도 괜찮습니다. 식었다 먹으면 더 맛있어요. 딱 떡국처럼 되거든요. 요 정도 굵기로 모나미 볼펜 굵기 정도로 하면 걔가 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나미 불펜에서 요 정도로 되면 그냥 숟가락으로 뚝뚝 식어도 먹기 좋게.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먹을 땐 여름에 팥죽 정말 맛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얼마나 고생이냐고요. 정말 고생이죠. 가마솥에. 예, 가마솥 걸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그 핵가족, 소가족이 아니라 그 식구가 적은 게 아니라 대가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멍석 문화잖아요. 마당에다 멍석을 깔고 앞집도 오고 뒷집도 오고 옆집도 오고 여럿이서 하니까 한꺼번에 다 같이 해서 나눠 먹는 둘의 형식이죠. 그래서 여름에 팥죽이 가능했던 거예요. 잔치국수보다 여름에 오히려 팥죽을 해 먹었고
잔치국수는 여름에 잘 안 해 먹습니다. 겨울에 해 먹죠. 겨울에. 가장 잘하는 음식 이름만 좀 대주시고 가장 지금까지 내가 해봤는데 몇 번 실패했다라고 하는 음식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간단히 좀 얘기해 주시죠. 일찍부터 요리를 했어요. 음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 계시니까. 근데 저희 언니가 5살 많으니까 언니가 뭔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완전 매주예요. 네, 정말 못해요. 지금도 못해요. 언니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간에 저희 형부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언니가 국을 안 끓여줘서 난 국이 싫어졌어. 형부가 국을 안 먹어요. 같이 산 지 40년 다 된 부부가. 근데 저는 뭐든 그러니까 그 얘기 이거 시간이 좀 되게 하나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네. 제가 부엌을 너무 좋아해서요. 그 속초는 북방식형 부엌이에요. 정지라 그러죠. 부엌이 내려가 있어요. 방에서 부엌을 이렇게 내려다보죠. 턱을 이렇게 개고 보면 이 한 계단 밑에서 엄마가 뭔가 조리를 하는 게 다 보여요.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순서를.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그거를 본 거예요. 주방을 너무 좋아해서 부엌을. 그러다가 국솥에도 빠졌대요. 보다가 국솥에 이렇게 아기가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3-4살 때 같은데 이렇게 엎드려서 한 달 동안 생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흉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래요.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그러다 부엌대기 된다. 가장 많이 들은 말이 그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희 엄마가 정말 큰 손이셨고 요리를 정말 잘하셨거든요. 동네 모든 음식을 다 잔치가 있으면 가방 본다 그러잖아요. 잔치 음식들 뭐 하고 하는 정도였고 속초는 이북 사람들이 많아서 전라도 음식하고 달라요. 다른데 같아요. 함경도 쪽은 전남권 사람들이 이주를 해서 젓갈 문화 그게 식혜로 간 거고요. 발효가 조금 더디게 되는 그래서 바닷가 음식 잘합니다. 제가 바다에서 나는 거는 회도 뜹니다. 그 정도로 예? 네, 가재미 식혜 만들어 먹습니다. 가재미 식혜. 그리고 김장을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 조기김치, 명태김치 이 책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책에 있습니다. 김치 얘기가 있는데 예, 그거 잘합니다. 그리고 못하는 건 이태리 음식 잘 못합니다. 예. 제가 이거는 복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 다른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절대 미각이 있고 냄새에 기가 막힌 이 후각을 가져가지고요. 일단 어느 식당을 가서든 먹어보면 뭐가 들어가는지를 알아요. 제가 아는 소스나 양념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모르는 건 물어봅니다. 이건 도대체 뭐예요? 제가 먹어본 맛이 아니다 그러면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스파게티가 유행이었잖아요. 저도 초창기 피자 메뉴여서 집에서 다 피자 굽고 오븐에서 다 했는데 이놈의 스파게티는 죄송합니다. 얘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되나 했더니 제가 싫어해요.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스파게티가 맛있는 건 제가 반죽을 해서 면을 만들거나 이렇게 알리올리 이렇게 만들어서 한 건 맛있어요. 근데 시간에 비해서 맛이 그러니까 투자한 시간에 비해서 기쁘지 않아요. 만드는 과정도 짜장스럽고 그러니까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태리 음식 못합니다. 피자는 잘 만듭니다. 저는 지금 제가 오늘 이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한 거는 뭐냐면 책에 보면 자기는 음식을 그냥 먹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우리가 음악가들 보면 난 절대 음감을 타고났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식을 먹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길래 그래서 막강한 자랑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직접 자랑을 해봐라 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제가 애둘러서 잘하는 감사합니다. 음식과 그다음 못하는 음식인데 못하는 음식에서 아주 놀랬습니다. 그 이태리 음식이라고 말할 줄은 모르고 그 한국 음식 중에서 어떤 것이 나올까 이랬는데 거의 너를 아주 건너뛰어서 이태리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태리 음식 잘 못합니다. 스파게티를 못합니다. 스파게티. 자, 이런 이제 여기까지 1시간이 지났는데요. 그러니까 다 보니까 아까 시인과 시와 그다음에 노래와
술과 있죠. 근데 술은 우리가 음식이라고 하는 거, 음식에 들어가지만 음식에서 제외된 독립된 음주, 아니 술이라고 보고요. 이제 노래 한 가지를 하면 오늘의 그 시와 시인과 그다음에 노래까지 해서 다 맞춰질 것 같고 이분은 이제 음식이 술을 포함한 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 북, 대표님께서 출판사 토크, 대표님께서 이런 그렇게 이야기에서,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뮤직 토크는 없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사회자의 권한으로 이렇게 또 여기 오신 분들 그래도 이렇게 만났으니 그 저자에 대해서 다방면에 또 알게 되면 참 좋잖아요. 그래서 최대한의 그쵸 서비스를 한다는 마음으로 아이고. 네, 그래서 제가 무리하게 얘기를 했으나 아주 노래도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제 좀 박수로 청해 들으면서 마감하도록 하죠. 아, 원래는 노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정말로. 예. 예. 노래, 그래서 쓸데없는 꿈을 꿨죠. 엄마가 안 계신데 감히 그런 걸 할 생각을 하다니. 근데 그래도 했어요. 고1 때 돈을 모으고 서울까지 와서 레슨도 2번 받고 옆에서 자꾸 된다 하면 된다 그러니까 감히 꿈을 꿨는데 어느 날 저희 오빠랑 저희 올케가 심각하게 자기들 방에서 하는 얘기를 밖에서 딱 학교 갔다 오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제를 몰랐구나. 그래서 접고 아주 막 살았어요. 공부도 안 하고 막 살았어요. 오빠 올케가 아니 무슨 성악가 미쳤어? 둘째 고모 제정신이 아니지? 어떻게 당신이 어떻게 좀 해봐 이런 이거는 아주 예쁘게 얘기한 거예요. 순화해서 그래서 근데 그 마음을 접는데 한 1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예.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여기 이제 책에 나오는 제 친구 절친 근데 그 친구 덕에 제가 그 위험한 고비를 잘 넘겼죠.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제 친구한테 서울에서 걔는 은강여고 다녔는데 편지를 써서 이러고 저러고 이제 내가 접었다. 그랬더니 걔가 네가 할 일이 따로 있다. 시인이 되라. 시인이 되라라고 고2 때라고 얘기해 준 친구. 근데 20년도 더 지나서 이제 시인이 됐죠. 그 친구한테 고맙고 엄마한테 고맙고 아버지한테 고맙고 우리 깨달나게 우리 아버지 때문에 고맙고 결정적으로 목욕시킬 때 엉덩이를 기꺼이 맞아준 우리 시아버지한테 고맙고 그렇습니다. 노래를 옛날에는 좀 했는데요. 지금은 서서 해야 되겠죠? 동요를 부르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동요가 맞을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의 화양연화 시절에 네. 노래 나가서 상 받은 노래. 제목은 화전놀이. 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화전놀이. 달래 꽃피는 봄이 오면은 울며 조른다 뻐꾸기도 다 하려고 울며 조른다. 감사합니다. 한 3년 만에 불렀어요. 코로나 때문에 노래 부를 일이 없어서. 채집을 해야 될 자, 이제 진정을 하시고요. 네, 이제 그 앵콜은 이제 2부에서 다시 틈이 좀 생기면 조금 더 하도록 이 하고요. 책에 나와 있는 요리를 하나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런데 제 책에 나온 요리는 다 끓이고 지지고 볶고예요. 끓이고 지지고 볶고. 근데 이제 여기 책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냄새가 과하게 나도 안 되고 이 책들한테 너무 민폐죠. 딱 들어왔는데 고구마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구마를 구우시더라고. 근데 유일하게 하나 냄새가 안 나는 요리가 하나 있어요. 이름이 겁나 길어요. 불란서식으로 했어요. 강어를 베이스로 한 날찰과 무순을 곁들인 회무침. 외웠습니다. 왜 우리 저기 호텔 가면 쓸데없이 막 이름 길잖아요. 그게 거기다 재료를 다 넣은 거예요.
그게 다 재료를 해서 로꼬랭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오늘 선보일 요리는 그래서 재료를 다 준비해 왔고요. 여기서 이제 믹싱, 무치기만 하면 되는 회를 네. 많이 사왔는데 여러분 많이 드세요. 일단은 자, 이것으로써 이거 감사합니다. 우리 일부 이제 일부 토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요 도와주세요. 이것은 무엇이냐? 비법 간장인 것 같은데. 간장 아닙니다. 간장처럼 보이죠? 이거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만든 거니까 그렇습니다. 효소인데 해당화 효소예요. 해당화. 자, 이렇게 세팅할 거야. 얘가 메인이니까 여기다 제가 더 덜을게요. 아니야, 안 됩니다. 얘는 온리 소금 맛이고요. 책에 나와요. 제 선배가 이걸 해줬더니 야야 명재 이거는 사돈한테 대접할 요리야. 사돈한테 그 얘기를 10년도 전에 했는데 요즘 사돈은 뭐 이런 거 안 먹고 딴 거 먹겠죠? 저런 부장이라 약간 이런 거 배를 했는데 배를 소금으로 간해서 먹는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거 오늘 진짜 함께 배웠어요. 책에 나온 거 네. 그대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최고의 양념이 소금이죠. 예. 그게 입맛 없을 때요. 그냥 맨밥에 소금만 드셔보세요. 소금이 좋으면 비실비실 이렇게 기워놓고 그러다가도 탄수화물이 주는 그 맛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간장만 있어도 밥 먹는다. 근데 저는 간장보다도 소금. 그러니까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가장 손해보는 건 장을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학습한 장은 저만 먹지 누구한테 못 주겠더라고요. 다 만드는데 그것만 너무 서러워요. 임진강 맑은 물은 흘러 내리고 가르치를 못하리라. 맞습니다. 예.